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하는 두 분,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제 26일, 지금부터 이제 이틀 뒤부터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백신의 효과성 논란이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1호 접종 줄다리기로 확전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야의 백신 1호 접종 논쟁 두 분 먼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접종 문제, 백신 접종 문제는 방역 당국이 접종을 하도록 또 거기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정치권이 여기 왈가왈부하고 이걸 정치적 이슈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이게 이슈화돼 가지고 뭐 이렇게 자꾸 논란이 되니까 국민들이 불안감이 더 커져요. 방역 당국은 안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전문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모더나 지금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그런 백신들 모두 다가 안전하게 접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지금 목표인 것이고요. 11월까지 최대 70% 이상은 접종을 해야만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서 우리가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정치인들이 자꾸 자기들이 유불리 따져서 이용하고 이걸 이용해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방역을 허점을 만드는 것이고요. 방역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네. 저는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가 아니다. 방역 당국이 이미 다 어떤 순서로 맞출지를 다 정해놨잖아요. 네. 어떤 방식으로 접종할지도 계획을 세워놨고 그럼 그 계획에 맞게 저는 접종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누가 먼저 맞으면 그게 또 새치기였다고 논란이 되고요. 특혜 논란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 가지고 자꾸 정치적 이슈화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백신 1호 접종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정치 이슈화고 예.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저는 그렇게 말씀이신 생각합니다.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정치권에서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밥 먹고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다 본인들은 비전문가잖아요. 본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것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정은경 청장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안전하니까 맞으라고 했잖아요. 65세 이상은 그래도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보류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논쟁에 유시민 전 의원은 왜 대통령 맞으라고 그러고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이건 정말 밥 먹고 할 일 없는 국회의원들이 말싸움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여당 의원들이요, SNS에 해시태그를 올렸습니다. 이렇게요. 팔 걷었습니다. 또 불신 대신 백신. 이렇게 챌린지를 하듯이 앞다투어 올렸는데요. 이렇게 백신 먼저 맞기 릴레이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충성 경쟁이냐, 문 대통령 친위 정당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둘 다 비판하고 싶어요. 해시태그 운동 이거요. 백신을 먼저 맞고 싶어가지고 좀 불안한 분들 이런 해시태그 운동 한다고 그래서 먼저 맞춰주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국민들은 아니 의원들은 먼저 맞을 수가 있나?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여당 의원들도.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요. 당연히 여당은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대통령을 욕합니까? 야당이? 아니 여당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거듭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이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 다물어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최 교수님? 제가 장 소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이 동의하십니까? 부분에는 완전 동일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치권이 이걸 나서서 얘기하는 순간 이 자체가 상당히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은 백신을 많은 사람이 맞아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네. 정책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지원하거나 아니면 방역당국이 요청하는 어떤 절차적 문제들을 정치권에 나서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고요. 캠페인에 적극 나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이런 일을 해야지 자기들 유불리 따져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게 전체 방역에 상당히 큰 부담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장 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치권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서지 말아야 돼요. 네. 나서는 순간 더 혼란이 일어나고 그 혼란이 결국은 국민 전체의 불안감으로 커지게 되고 백신 접종을 꺼려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치인들 다 여야가 자기 유불리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네. 그게 얼마나 나쁜 행동이냐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네.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고 국회의원들에서 불만을 갖는 이유가 이런 이유거든요. 선거 앞두고서 이런 일에 자꾸 나서서 얘기하는 거 내가 먼저 맡겠습니다. 형사가 얘기했던 건 그런다고 안 맞춰줘요. 맞을 네. 수도 없고요. 네. 그런 행동도 결국 정치적 메시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고 또 갈등을 조성해서 그것이 결국은 백신 접종을 못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최 교수님이 좋아한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화답을 한번 해주시죠. 저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돌아오네요. 좋아합니다. 장수당을.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백신 접종을 갖고 정치 이슈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이제 비판의 말씀을 이게 하셨는데 합리적인 국민들의 판단일 것 같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비전문가들이 자꾸 얘기하면은요 혼란만 가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네. 두 분한테 좀 이렇게 욕을 먹을 것 같기도 한데 하나 질문을 더 질문이죠?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이제 공방 상황에서 또 청와대가 이제 언급한 게 있거든요. 국민적인 불신이 있다면 1호 접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만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제 이렇게 밝혔는데 백신의 이런 그 여야의 그 논란과 또 공방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1호 그 접종자가 돼야 한다.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뭐 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청와대가 밝힌 것처럼 정말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낮고 비율이 낮아서 백신을 좀 더 맞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맞을 의향이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왜냐하면 1차적으로 접종을 맞을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90% 이상이 맞겠다고 응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접종 하려고 하는 의향이 높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접종을 안 하기로 했어요. 대통령 연세가 68세입니다. 그러면 접종 대상도 아니에요. 네. 접종 대상도 아닌 분을 또 맞추면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65세 중에 맞고 싶은 분들은 왜 나는 안 맞춰줘?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먼저 맞는 거야?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또 안 생기겠습니까? 저는 네.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논란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의향이 있다고 표현한 것은 불신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야당의 일부 인사가 그 얘기를 했고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마치 피하는 것처럼 보이고 백신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 의견을 밝힌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질병관리청이 지금 계획을 세우는 그 계획대로 가는 것을 원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야 네.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1호로 맞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걸 이슈화해가지고 정치적 이슈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들이 모두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요. 영국 같은 경우에 입원율이 90% 이상 떨어졌어요. 이거 맞고 나서. 네. 그러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심각한 부작용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꼭 생각하시고 맞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령자로 분류돼서 이번에 또 1차 접종자가 아니기도 하죠, 대통령이. 그럼요. 네. 네, 거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다음부터 이런 질문들이 있으면 저한테 먼저 좀 질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대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봤을 때요. 네.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가 1호 접종자가 된 나라는 5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나라들은 다 네. 적절한 시점에 최고의 지도자가 맞은 거거든요. 그렇게 맞으시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이제 나머지 사항들은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는요.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백신 전국이 될 거예요. 뭐 청와대에서는 큰 이벤트를 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그러한 백신, 그러한 문재인 정부 이런 식으로 나갈 텐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4월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걸 없앴으면 좋겠어요. 백신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선거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벤트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민주당이나 여당은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장 소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이 접종을 앞두고서 발생한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정부와 의협 간의 갈등입니다. 네. 의협은요, 총법 카드를 꺼내다가 한 발 물러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반면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요,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좀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여당과 같이 공동 발의하고 공동 처리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지도부가
왜 갑자기 이러한 어려운 시절에 의사의 심기를 건드려 하면서 이러한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웠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오락가락한 행보죠. 이거는 당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냥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살인을 저지르고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의사한테 나의 소중한 몸과 내 가족들의 수술을 맡길 수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 차원 그런 거 말고 정말 원래대로 그냥 서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처리하면 되지, 다른 식의 접근 방법, 아니 여당이 지금 왜 의사의 심기를 건드리고 의사 힘든데 왜 의사 배려해줘야지 왜 이런 법안을 이 시점에서 왜 처리하려고 그래,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요 국민의 민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발언이고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네, 저는 장 소장의 말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제가 웬만하면 잘 공감 안 하지 않습니까? 100% 공감하고 국민의힘의 비대위원들이든 의원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말을 꼭. 그러니까 본인들이 합의해서 처리한 거고요. 네. 이게 2000년 전에는 이미 있었어요, 법에. 근데 2000년 때 이게 그때도 의사협회에서 강력하게 막 항의하고 이래가지고 빠진 거거든요. 이거 네. 다시 들어온 거고요. 네. 아까 말씀한 저는 100% 동의해요. 무슨 말이냐면 의사들이 성범죄 기울로 뭐 전문직의 성범죄 5년 동안 통계 내보면 의사들이 제일 많습니다. 600명 정도 되고요. 중대범죄, 살인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대체로 2,800건 정도 돼요. 의사가. 그러니까 물론 의사 전체가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부 의사의 일이지만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져서 그럼 이 법에 적용받는 사람이 몇 %나 되겠습니까? 저는 일부라고 생각해요. 왜 의사협회에서 나서가지고 이렇게 법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의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변리사, 심지어 법무사까지 다 공인에게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의 규정에 다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본인들은 왜 예외 조항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가장 높은 도덕성과 가장 높은 생명 존중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분이 누구냐면 의사예요. 의사는 메스를 들고 있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성범죄 저지르고 살인 저지르고 이런 사람이 메스를 들고 내 수술실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 법 만든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완전히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도 아니에요. 5년 동안만 취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총파업 카드를 꺼내드는 것 저는 정말 부적절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밖에 아닌 거잖아요.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시면 의사분들 이러면 안 된다고 보고요. 국민의힘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걸 의사협회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발언하시면 안 돼요.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사의 심기를 건드린다? 저는요, 의사의 심기 살피시다가 국민의 심기를 건드리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똑바로 장수장처럼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른 이러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사랑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면 좀 의사들이 억울해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약사의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취소는요, 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했을 때 그러한 법령에 따라서 자격 취소나 면허 취소를 하거든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고 해서 약사들이 면허가 취소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네네. 다른 그 전문가 집단과 이제 동일한 그 잣대로 이제 법 개정은 이루어져야 되지만 죄질이 나쁜 경우에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일 경우에 맞습니다. 적용이 돼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계속 한 팀에서 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업무 보고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뜨거웠던 쟁점은 역시 민정수석 사의 파동이었는데요. 신수석이 없는 신수석 국회였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운영위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신해서 혹독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 화면부터 보실까요? 참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신수석 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시적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거는 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일임을 했기 때문에 또 해야 될 일이 중단이 되지 않아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아마 고려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업무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수석 거치 결정이란 이제 공을 넘겨받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침묵으로 현재 그런 모양새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침묵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장성철 소장님.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작년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그 다음 날 바로 신임을 한다. 계속 같이 일을 해달라라고
신임의 의사를 표명하셨거든요. 근데 오늘까지 지금 3일째인데 대통령께 일임된 이러한 신임 문제를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은 마음에 안 든다라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예측하는 건 솔직히 잘 안 맞고 우리 최준봉 교수님 예측하는 건 되게 잘 맞아요. 저번 주에도 저희가 내기를 그랬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수석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저는 이제 그만둘 거다라고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만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교수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긴 한데 불편한 동거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월에 있을 재보궐선거 때까지는 여권에선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할 거예요. 만약에 신수석을 그 전에 자른다, 내보낸다, 사표를 받아들인다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행태로 봤을 때 신수석이 나가서 되게 많은 말을 할 거예요. 지인들과의 카톡, 문자, 본인의 인터뷰 이걸 통해서 많은 말을 하게 되면 결국에 그 부담감은 청와대, 여권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4월 재보궐선거 전까지는 유임을 하되 그 이후에 적절한 시점에 사표를 받아들이고 좀 다른 분을 구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침묵의 의도는 4월 그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인사 이동이 있을 수 있다는 이제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앞부분에 그러니까 장 소장이 얘기하신 4월까지 당연히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번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침묵이 신수석에 대한 일정 부분의 어떤 서운함의 표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수석이 불만이 있어서 대통령께 얘기하고 뭐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법무부 장관과 갈등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데 본인의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외부로 노출이 됐잖아요.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외부로 노출되면서 상당히 청와대나 현 정부에 부담이 되는 그런 이슈가 돼버렸어요.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크게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수석에 대한 믿음도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 20년 동안 오랫동안 함께 했었고 본인의 마음을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수석이 그런 어떤 외부로 노출된 여러 가지 행동들 때문에 서운함 일정 부분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신임 문제도 약간 시간을 두고서 가는 거가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장 소장은 4월 이후에 이제 아마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는데 저는 아닐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더 갈 것이다. 네, 그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신수석도 일정 부분 일임했다는 말은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든 본인은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의 태도가 대통령한테 부담이 됐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기도 해요. 이거는. 제 말은 사과의 측면도 일정 부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시간을 어느 정도 두는 것은 서로가 사과한 걸 받아들이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이후에 신수석의 태도는 일정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1년 정도의 시간을 잘 마무리해서 국정을 잘 마무리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같이 갈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이제 갈등의 문제가 불거져서 논란이 되지만 네. 신수석과 대통령의 지난 2년들을 본다고 하면 계속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시즌2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문 대통령 경우에는 검찰개혁 숨고르기를 주문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여당의 강경파는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경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청의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지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설치 때문에 그래요. 이 기구를. 그러니까 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가 되면요.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는 6대 범죄만 수사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다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검찰은 그냥 공소 유지만 하고 공판 업무만 해라. 너희들 수사 지휘 할 생각하지도 말고 기소도 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저는 신현수 수석과 여권 핵심부와의 갈등의 큰 고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검찰 수사라고 있는데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들 수사해가지고 조사해서 법정에 세우는 게 검찰이 할 일인데 거기로부터 수사권을 다 뺏는다? 왜 그래야 되나요? 이 수사권을 뺏으려면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수사를 잘 못해서 너희들은 능력이 안 되니까 수사하지 마. 이렇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인권을 침해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왔을 때 도저히 너희들은 수사하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 두 개의 문제가 아니면은 이렇게 수사권 박탈하면 안 돼요.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금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진 게 50일밖에 안 됐거든요.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시간이 너무나 작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을 벌이냐? 네. 결국에는요. 수사권을 다 없애가지고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찰 장악입니다. 강하라 앵커님께서 검찰개혁 시즌2라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검찰 장악을 위한 시즌2가 지금 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장수양이 얘기했던 중에 물론 이제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얘기했는데 기소권은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기소권과 그다음에 공소유지권은 검찰이 갖고 있고 수사권을 이제 제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일단 이게 민주당 전체 의견이라고 보지 않아요. 첫째 제가 보는 관점은. 네. 그래서 이 TF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이걸 과연 받아들일까?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장수양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게 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일이 당분간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청이라고 얘기하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법안들이 발의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게 민주당 안이 돼가지고 통과될 가능성은 아직은 저는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어떤 효과를 낼지 아직 몰라요. 좀 시간을 지나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정말 예컨대 6대 중대범죄, 6개 중대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 잘못된 관행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검찰의 수사권,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고 저는 검찰이 일단 모든 수사 기능을 완전히 없애는 건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좀 지켜봐야 된다 이거는. 몇몇 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하지만 이게 민주당 안이 돼서 처리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은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1호 백신 접종 논란 그리고 아직까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여야의 공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